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은 그룹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적자가 나도 그룹이 메워주고 휘청거리면 그룹이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독립 브랜드는 그게 없어요. 혼자입니다. 고독하고요. 늘 잘 해내야 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움직여야 하는 시계 브랜드. 이번에 리뷰할 독립 브랜드는 오리스, 모델은 스타 에디션입니다. 시계가 굉장히 작고 귀엽고 오밀조밀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에 녹아든 서사는 정말 무거워요. 오리스의 전쟁사, 오리스 오디세이, 그 서막의 돌격병입니다. 사이즈는 35mm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시계인데요. 1960년대 클래식 드레스워치를 복각한 모델이라 굉장히 작은 게 정상이고요. 쿠션 케이스라서 약간의 부피감은 더 있는 편입니다. 두께 11.1mm, 얇습니다. 41.5mm의 러그 투 러그 매우 짧고 러그폭 17mm, 무브먼트 칼리버 733, 셀리타 SW200-1 베이스고 41시간의 파워 리저브, 도명 아크릴 글래스, 오바 50m 방수, 17.5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옆에서 앞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주머니샷. 시계 하면 생각나는 국가는 스위스고 오리스는 스위스의 독립시계 브랜드고요.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 스위스 시계 산업에 강력한 제약을 걸었던 사례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내렸던 적도 있었고요. 원피스의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대인하우스 무브먼트 시대를 열었던 스와치 그룹의 에타 파동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멀리 보면 대공황 시절 난장판이 되어버린 스위스 시계 산업에 대해서 국가 단위의 버스터콜이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터콜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시계 브랜드는 움직이지 마라.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좋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더라도 지금부터 그것들을 시계에 적용할 수 없다. 다운그레이드도 안 돼, 업그레이드도 안 돼. 모든 것은 정부의 통제와 허락을 받아라. 이 버스터콜은 오리스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값싸고 튼튼한 핀 레버 방식으로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었던 오리스가 다음 세대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방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독립 브랜드 오리스는 정말 거대한 시계 브랜드였지만 여러 시계 브랜드들이 모여 하나가 된 카르텔 그룹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카르텔 뒤에는 스위스 정부와 은행 자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리스는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9년, 거진 10년을 가고요. 1965년 법령이 폐지되면서 오리스는 자기 회사 최초의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시계를 만들었고 그게 이 오리스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오리스가 스위스와 거대 카르텔을 상대로 승리한 그 순간을 기념하는 물건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리스의 헤리티지 아카이브의 첫 번째 모델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시계는 다이얼부터 케이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다이얼에서 시작해서 유리를 타고 올라가 케이스로 흘러나가는 구조예요. 먼저 색입니다. 오리스는 이걸 그레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하나로 규정이 안 되는 색이에요. 빛이 따뜻하면 은은한 실버로 뜨고 정면으로 밝게 받으면 거의 화이트가 되고 그늘에선 서늘한 실버 그레이로 가라앉습니다. 같은 다이얼이 각도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가운데를 가로 세로로 가르는 크로스 헤어, 그리고 바깥을 도는 미니트랙의 점과 선이 번갈아 촘촘하게 찍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디테일인데 시계를 더 진짜처럼, 더 옛날 시계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인덱스는 납작한 막대가 아니에요. 양옆이 폴리싱된 면으로 각이 서 있고 가운데가 어둡게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만 움직여도 마커 하나하나가 각을 세워 반짝여요. 핸즈도 똑같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이얼 전체가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위로 올려보면 이 다이얼을 덮은 유리는 사파이어가 아니라 플렉시글라스, 아크릴 돔이에요. 윗면은 평평하고요. 측면은 급경사입니다. 가장자리 인덱스는 유리 돔을 타고 이중으로 보이게 되고요. 사파이어에선 절대 안 나오는 그 몽글몽글한 왜곡, 이게 이 시계 빈티지 감성의 파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게는 이 아크릴 글래스가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동그란 게 아니에요. 배럴, 통 모양이라고 하죠. 위아래로 살짝 늘어난 실루엣의 러그가 케이스에서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손목을 얹으면 동그란 시계랑 다르게 쿠션처럼 뭉툭하게
이렇게 앉아요. 여기에 아까 그 돔 유리가 위로 솟아있으니 납작하지 않고 손에 쥐고 싶은 부피감이 생깁니다. 케이스 윗면에는 세팅 브러싱이 깔려 있습니다. 보편적인 세팅 브러싱 마감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런 방식의 브러싱을 사용하는 모델들이 많지는 않아요. 빛을 받았을 때는 호울스를 먹고 시원한 물을 먹은 것 같이 파한 느낌을 주고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두 상황이 겹쳐질 때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옆으로 흘러내리는 베벨은 거울처럼 빛을 튕겨내고요. 무광결과 유광면, 이 둘이 만나는 경계선, 그 각이 얼마나 날카롭게 떨어지느냐. 싸게 만들면 이 선이 뭉개지는데 이 시계는 칼로 그은 것처럼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35mm예요. 작을수록 마감의 흐트러짐이 잘 보이는데 숨을 데가 없는 크기인데도 흐트러진 구석이 없습니다. 이 35mm는 손목 위에서 작다는 느낌보다 딱 단정하다는 인상이 먼저 옵니다. 그레이 다이얼과 블랙 스트랩, 드레시하면서도 무겁지 않고 오래된 시계 같은데 낡아 보이지 않는 그 균형이 다이얼부터 케이스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시계가 가진 스펙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건 러그폭 17mm입니다. 18mm 혹은 19mm와는 완전히 다른 시계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17mm의 홀스러그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성용 시계와 여성용 시계의 느낌을 구분하는 건 시계의 사이즈가 아니라 러그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17mm는 여성용 시계의 러그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거북이를 닮은 쿠션 케이스 디자인과 3차원적으로 꽉 찬 도톰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다이얼의 질감이 산업적인 느낌이라 여성용 시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오리스 칼리버 733, 셀리스타 SW200-1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41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브먼트라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리스는 범용 무브먼트 그리고 인하우스 무브먼트 두 가지를 둘 다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오리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튜더도 그랬고 태그 호이어도 브라이틀링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인하우스 무브먼트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 시계에 인하우스가 들어갔다면 대략 500만원대, 여기에 화려한 피니싱과 스펙적인 이점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수십 년의 세월이 보증해주는 그 안정감과 익숙함, 저는 이쪽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었던 오리스도 전부 칼리버 733을 썼던 것들이고요. 35mm 미드 센추리 디자인의 아크릴 글래스와 쿠션 케이스, 그리고 상당히 높은 빌드 퀄리티, 여기에 오리스의 전쟁사가 담겨있는 클래식 드레스 워치입니다. 지금까지 오리스에서 만든 수많은 시계들 중에서 덕후들의 직관을 가장 세게 흔들어버리는 시계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눈이 돌아갈 만한 애호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왔어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